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강민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강민영입니다.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박지원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지원 학생과 함께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SK텔레콤 IoT 개발직 지원자인데요. 네. 이 취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SK텔레콤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 소개가 필요한 회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유, 필요합니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너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무선통신업 위주로 사업을 네. 진행하고 있지만 회사는 이제 탈통신을 추구할 정도로 다양한 신규 사업을 굉장히 많이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oT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좀 런칭을 하면서 이제 탈통신 회사로 나아가는 그런 회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SK텔레콤이라고 하면 사실 국내 기업 중 복지, 연봉이 최고로 꼽히는 회사입니다. 최고죠, 예. 네, 지원 학생도 굉장히 가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죠. 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SK그룹의 경우에는 그 스펙 파괴 채용 오디션을 좀 진행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네. 어떤 거예요? 예, 지금 열린 채용을 지향하면서 올 상반기에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이 바이킹 챌린저 전형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6월 정도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났는데요. 우려하네요. 일단은 자기소개 스토리를 만들어서 네. 동영상이라든지 그다음 PPT를 활용해가지고 이걸 만들고 보내고 난 다음에 합격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말 그대로 면접관님들 앞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이제 PPT를 띄워놓고 이제 PT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바이킹 면접을 또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최종 합격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원 학생의 경우 채용 오디션에 참가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본인을 어필할 거예요? 오디션이라고 하면 보통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할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릴 때부터 저도 오디션 같은 거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어떤 오디션이요? 가수? 가수가 되고 싶어서 아, 진짜요? 네, 지방에서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서 아, 오디션도 보고 이게 정말이에요? 슈퍼스타 K 이런 거 막 나왔어요? 아니, 슈퍼스타 K1도 지원을 해봤었고 오. 이제 재한 씨도 지원했잖아요. 저는 4랑 5. 네. 네, 그때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현실에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개척해 나가는 게 저만의 장점이라서 이 부분을 그렇죠. 어필할 것 같습니다. 저도 떨어진 사람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또 이렇게 어떻게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좋은 삶을 살게 됐는데 우리 지원 학생도 그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네, 감사합니다. 떨어진 사람인데 더 잘 살아요. 너무 많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뭔가 이전과는 그 다른 생각을 가진 인재를 좀 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SK텔레콤 인재상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일단 SK그룹과 SK텔레콤의 인재상이 각각 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인사 담당자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재상에 끼워 맞추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거부 반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지원자들은 오히려 인재상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나는 데 좀 더 중점을 둬야 될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주인공이 지원하는 분야는 IoT 개발직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일단 이 부분은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본기가 탄탄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신규 사업, 그 신사업이기 때문에 좀 뭔가 창의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자공학이라든지 기타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나 그런 협력과 관련된 역량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프로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테니스, 노래입니다. 전공은 전자공학이고요. 학점이 3.7점. 2017년 8월 졸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격증은 한국사 능력시험 3급을 가지고 있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이 830점. 대내외 활동은 창업 동아리 1년 2개월, 그리고 산학협력 가족회사 학생 연구원 6개월, 그리고 경력으로는요. 카페벤에 1년 3개월, 버거킹 10개월, 그리고 WECS 2년 연구개발직 인턴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네. 이 대내 활동이 지원 직무와 그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개발 창업 동아리 활동이 2년이나 되고요. 그 산학협력 그 연구원 활동을 한 것도 굉장히 눈에 띄네요. 네, 저는 경력 중에는 연구개발 분야 인턴 경력이 좀 눈에 띄는데요. 2년을 한 걸로 나와요. 이런 경력이 좀 어떤 인상을 줄까요? 일단 인턴을 2년을 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뭐 표현을 직원이잖아요. 일단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2년 연속한 게 아니라 방학 때마다 뭐 이렇게 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이게 바리스타 경력도 1년 이상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한데 이 지원 학생이 이제 그 주인공의 프로필을 보고서 이제 특별히 인상에 남는 부분이 있나요? 같은 공대생의 입장으로서 보면 학점도 어느 정도 높은 편이고 어학 성적도 조금 준수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상 경력이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기사 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있었으면 아하.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이 조금 아쉽다. 아쉽다. 그렇다면 멘토님께서는 지원자의 프로필 중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일단은 특정 부분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쉬워요. 물론 대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잘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창업 동아리 1년 2개월, 그다음 뭐 연구개발 인턴도 2년을 하곤 했지만 기본적으로 IoT와 관련된 좀 관심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험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 WECS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만약에 뒤에 자기소개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면 네. 이 부분을 갖고 좀 판단을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K텔레콤 IoT 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참 문항도 많고 요구하는 글자 수도 참 깁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일부 항목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항목인데요.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 네. 작은 1번으로 먼저 관련 대표 경험 2가지를 간략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각 50자 이내. 그리고 두 번째 가로 2번. 위에 작성한 2가지 경험 중 1개를 골라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요거가 이제 그 일종의 그 혁신의 경험을 좀 묻는 것 같은데 선생님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 너무 크게 점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어떤 크게 느낌이냐면 제가 이렇게 고쳤더니 너무 좋아졌다. 말도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어떠한 것을 좀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단계적으로 좀 부족한 점을 계속 보완하면서 더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 좀 현실적이고 이런 항목을 작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썼는지 우선 2가지 경험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VHF, 무선통신 불확실하면 실패, 확실하면 무조건 성공. 두 번째로 SMTP, 프로토콜 설계, 서버 의존성을 탈피한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예, 이 공대생들의 그 기술적 용어라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인지 잘 판단은 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지원 학생 공대생이니까 좀 보면 어떤 느낌이 좀 드나요? 새로운가요? 이게 같은 공대생이긴 한데 네. 좀 저랑 다른 분야라서 그래요? 네, 확신이 잘 서지는 않는데 이게 다만 2개 다 기술적인 분야들이라서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 조금 면접관들이 좀 더 압박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한 2가지 경험을 먼저 요약해서 쓰라고 했는데 멘토님이 보시기에 이 채용 담당자들에게 인상적으로 좀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먼저 관련 대표 경험 2가지를 간략하게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네. 일단 통일성이 조금 맞지 않는 게 1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추상적으로 적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어떻게 개선했다라는 부분을 좀 요약을 좀 했는데 2번과 같이 작성을 1번을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어떤 경험을 갖고 기재할지는 이제 뒷부분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내용 프로젝트상으로 봤을 때는 소재로는 분명히 둘 다 활용할 수 있는 소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보미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VHF 무선통신 불확실하면 실패, 확실하면 무조건 성공. SMTP 프로토콜 설계, 서버 의존성을 탈피한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최근 드론의 활용성이 점차 높아지는 정세와 세월호 사건의 영향을 받아 저희 팀은 선박의 위에서 대기하다가 상황 발생 시 선박의 침몰을 알리고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는 드론을 졸업작품의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선박용 무선통신을 사용하는 것에서 필요 장비의 금전적인 문제와 지원하는 장비의 부재의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방식이라면 이 선박용 무선통신 주파수 대역을 포함하는 회로를 검색하여 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검증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안의 요소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문제 해결에서 쉬운 방법보다 직접 주파수와 증폭기를 만들어야 하는 시간과 작업이 추가되는 것을 감수해야 되지만 더욱 검증이 확실한 방법을 팀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선박용 무선통신 주파수를 직접 만든 뒤 증폭기 회로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기존 방식의 불안 요소를 해결하고 확실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팀원들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면 확실한 검증이 가능할 거라며 제안을 받아주었습니다. 무선 선박용 무선통신 주파수 156.525MHz를 가진 구형파를 드론의 프로세서와 데이터 통신을 할라즈 베리 파이보드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자회로 설계 수업에서 설계를 했던 아날로그 증폭기 회로에서 고주파 전용 트랜지스터를 탑재해서 증폭기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비록 예상했던 거리만큼 데이터를 도달시키지 못했지만 약 1km까지 보낼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은 완성했고 따로 선박용 무선통신 주파수를 맞추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 만들면 된다는 저의 아이디어는 비록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지만 통신 모듈을 직접 만든 경험의 계기가 되었고 확실한 검증을 통해 작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 팀 프로젝트 경험을 쓰고 있습니다. 그 쉬운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이제 더 힘들고 복잡하지만 좀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질문이 의도하는 바와 좀 잘 맞는 답변인지 아닌 건지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세요. 일단은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소재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서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굉장히 길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이 가이드대로만 따라하면 사실은 이게 말 그대로 다른 쪽으로 안 새고 요구하는 바를 적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 방법은 검증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안의 요소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뒤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저는 이 내용이 그래도 현실성이 있다라는 게 만약 이 지원자가 시도했던 방법이 정말 대성공을 거뒀다라고 하면 전 말 그대로 이건 이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말 그대로 1km까지밖에 보낼 수 없었지만 말 그대로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성과를 냈다라는 부분을 보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서 개선의 그런 니즈를 잘 담아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SK텔레콤 IoT 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법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문장은 공대생들의 자기소개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마디로 두서없이 쭉 나열하면서 문장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은 것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드론의 활용성이 점차 높아지는 정세와 세월호 사건의 영향을 받아 저희 팀은 선박의 위에서 대기하다가 상황 발생 시 선박의 침몰을 알리고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는 드론을 졸업작품의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졸업작품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 주제를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유가 먼저 나오고 한 문장으로 쭉 이어지다 보니까 두서없이 늘어놓는 느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품 주제가 무엇인지 먼저 명확히 밝히고 뒤에 이유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선박의 위험 상황을 알리는 드론을 졸업작품의 주제로 선정해 작업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핵심이 되는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이유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제와 이유는 문장을 나눠 간결한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한 문장 더 살펴볼까요? 금전적인 문제와 지원하는 장비의 부재에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장이 어색해지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같은 조사가 연이어 쓰이는 것입니다. 장비의 부재에 난관. 소리내서 읽어보면 참 어색하죠? 금전적인 문제와 지원하는 장비의 부재라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장은 조사 하나 바꾸는 것, 순서 하나 바꾸고 끊어 쓰는 것만으로도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다른 사람이 읽고 평가하는 글, 주변인들과 함께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IoT 사업 분야에 있어서 왜 본인이 적임자인지 관련 경험 또는 역량 향상을 위한 본인의 노력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예. 네, 이 IoT가 가장 핫한 분야 중 하나라서 이 대학생의 관심도 큰 편인데요. 네. 주인공은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번, 실전으로 쌓은 역량이 중요합니다. 네. 2번, 개발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소제목만으로는 그 실제 경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네. 소제목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처럼 좀 보이거든요. 네. 네. 실전으로 쌓은 역량이라고 하면 사실 경험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개발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물론 아마 영역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작성한 것 같아요. 아하. 어떤 천자라는 글자 수를 감안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강조하겠다라는 측면은 높게 설만하고요. 각각의 내용이 부합된 소제목인지를 이 뒷부분에서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이 좀 길어서요. 소제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소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환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전으로 쌓은 역량이 중요합니다. IoT 산업을 왕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연동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드로이드와 펌웨어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 송수시는 다양한 지식과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저는 IoT 산업에서 뛰어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와 안드로이드를 전공했습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학습함으로써 프로세서의 입출력에 따른 송수신을 응용할 수 있도록 학습하였고 다른 프로세서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저장 및 관리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학습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IoT의 매력이라고 생각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저만의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IoT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언어를 경험하고 많은 한계를 극복하며 쌓아온 역량으로 SK텔레콤에 적합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이게 IoT 관련 학습 경험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지원 학생은 좀 어떤 느낌 받았나요? 네, 소제목에 실전으로 쌓은 역량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제로 소제목과 비슷하게 다양한 역량들을 여기에 나타낸 것 같고 본인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많이 어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실전으로 쌓은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내용은 학습 역량을, 학습 경험을 적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저도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소제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용을 바꾸든지거든요. 그래서 실전으로 쌓은 역량이 중요합니다가 아니라 기본기가 중요합니다라고 소제목을 바꾸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말 그대로 우리 지원자가 학습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이공계 학생들은 내가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잘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못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이 없거든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원자가 학습을 했고 어느 정도 수준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아니면 어떠한 평가를 받았다. 이제 그런 성과와 관련된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다 적지 않고 학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우리 지원자의 실력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현을 좀 더 자신감 있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까지 보면 이제 주인공의 의도를 좀 더 잘 알 수 있을까 하는데 나머지 부분 이제 볼미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개발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2016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저는 WECS라는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대표적인 업무 내용은 1인 가구를 겨냥한 무인 택배 보관함 시스템의 상태 확인 및 회원 가입,
서버로부터 제시된 비밀번호를 통해 등록된 사용자만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의 보안성을 갖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주 업무를 수행하며 전압 센서와 압력 센서 외에 레귤레이터 회로를 직접 설계한 경험이 있고 택배 보관함 시스템의 불안정한 내부 전압, 전류에 대한 고장 진단을 수행하여 오류를 찾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oT가 세계적으로 핵심 산업이 되면서 빠르게 IoT를 겨냥하여 학습하고 개발해왔습니다. 스타트업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변화하는 정세에 적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과 협업 과정에서 팀원들 간의 업무적 인터페이싱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정말로 관련 업무 경험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뭐 직접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역량들이기 때문에 네. 좋은 소재라고 보여져요. 네. 역시나 본인이 이제 말 그대로 고장 진단을 하고 오류를 찾아냈다고 하는데 네. 좀 개선의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 말 그대로 뒷부분에는 말 그대로 이게 IoT가 세계적인 산업이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내용을 기재하기보다도 본인이 좀 더 어떤 역할 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SK텔레콤 IoT 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지원 학생이 직접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멘토님이 미리 써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걸 바탕으로 짧게 써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4개의 항목 중에 좀 어떤 거에 대해서 썼나요? 네, 처음 살펴본 항목인데요.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멘토님이 미리 조언해준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네, 멘토님이 조언해 주신 부분 첫 번째를 보면 SK Values in Innovation을 강조. 네. 두 번째로는 SK가 강조하는 창의성과 관련한 행동을 했던 경험. 세 번째는 정량, 정성적 지표 통한 성과. 네. 네 번째가 깨달은 점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어허. 이런 코멘트를 녹이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네, 이게 보기에는 되게 간단해 보였었는데 네. 멘토님이 PPT까지 만들어가지고 네. 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야 된다고 오.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걸 보고 어허. 정말 제가 지금까지 쓴 자소서 중에 제일 오랜 기간이 걸린 자소서가 아닌가. 오, 그런 열심히 생각이 썼네요. 기대가 그러면. 되네요. 그러게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걸 썼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번, 삼성전자 대학생 봉사단 4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처방약 오용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2번, 현대자동차, 서울시와 함께 시민들과 함께하며 홍보를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처방약 포지를 시각장애인 분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과 직접 만나고 대화를 해보며 문제점을 찾아보았습니다. 대개 직접 약을 만져보며 개수를 통해 혹은 약사님의 설명만을 듣고 아침, 점심, 저녁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처방약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서울 1팀 팀원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점자판 이용, 플라스틱통 이용 등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고 실제 약사님들을 찾아가며 피드백을 거친 결과 똑딱이를 이용한 3개의 주머니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직접 서울 맹학교를 찾아가 선생님들과 학생분들을 만나 실용성과 참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대학생 봉사단의 창의 미션이라는 부분에서 우수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이디어라는 것을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물론 생각을 나누고 내 방식만이 아닌 다르게 생각하는 것 또한 더 좋은 방향성과 창의성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대학생 봉사단 활동 경험을 작성을 했는데요. 멘토님 소재부터 전반적인 내용까지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소재적으로 봤을 때는 활용 가능한 경험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네. 여기서 잠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조금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학생 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이분들에게 어떠한 문제점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한
그 상황에 이미 직면한 상황이잖아요.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개선의 당위성 자체가 이 경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겠구나라는 강제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창의성 관련된 경험으로 가장 좋은 소재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소재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지금 기존의 방법들 이외에 본인이 이제 말 그대로 뭐 똑딱이를 이용해서 프로토타입 만들어가지고 가서 어떤 얘기를 들었다 했는데 근데 정말로 내가 궁금한 게 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갔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너무 좋다고 막 박수 치셨나요? 혹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없었나요? 제가 이걸 만들면서요. 예. 그냥 다양한 솔직히 방법들도 있었는데 네. 저희가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었고 왜냐하면 현재는 스마트폰이나 뭐 다양한 4차 산업혁명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었는데 저희가 대학생이고 그리고 학과도 솔직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만나다 보니까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저는 그런 방법이 창의성의 경험으로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 내에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진정한 창의성이다라고 본인이 강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러한 방법을 선택했을 때 거기 있는 분들이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합시다 해서 끝난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아 이건 좋은데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뭔가 보태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이라이트해서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점프가 크게 가기보다도 단계적으로 아이디어가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더 담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원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취준생의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의 궁금증을 지원 학생이 한번 소개해 줄까요? 네, 취준생들이 서류 전형에 이어서 이제 면접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오늘 주인공도 비슷한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인공의 궁금증은 면접 준비를 하면 할수록 태도가 딱딱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이 면접을 좀 부드럽게 하는 비법이 좀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은 공대생일수록 좀 딱딱하죠. 경직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면접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공대생이거든요. 그 분위기가 어떨지는 사실은 뭐 상상이 가죠. 근데 딱딱하다라는 게 꼭 단점은 아니라는 게 왜 그러냐면 면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네. 너무나 이렇게 가볍게 진행하기보다도 좀 딱딱하더라도 좀 진솔하게 접근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고요. 긴장을 하게 되면 그 감점을 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긴장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긴장을 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만약에 경직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낯선 환경에 처했을 때 좀 긴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환경에 많이 처하면서 본인이 평상시에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면접용 단어들을 네. 큰 소리로 내면서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멘토님께서 오늘 순서 마치면서 혹시 꼭 한마디 좀 전해주고 싶으신 게 있다 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SK텔레콤 말 그대로 넘사벽 기업 중에 하나라고 인식되어 있고요. 네. 정말로 합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턴으로 채용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네. 인턴에서 전환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인턴까지 해서 모든 인생을 바쳤다가 큰 상처를 받고 저한테 찾아오는 학생들이 꽤 있고 너무 힘들겠다. 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인턴에서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채용 과정에서 인턴 전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SK텔레콤 IoT 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 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드리겠습니다. 진, 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취준진담 함께 해주실 정철상 교수님, 강민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 동아리 다담의 꽃미녀 토너인 한재현 학생과 또 당찬 토론을 보여주었던 고려대학교 고란도란의 이혜림 학생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요, 네. 고3 때 공부를 하면서 대학 가면 뭐 해야지 막 이런 설렘이 좀 있었던 것 예, 같은데 예, 예. 재한 씨는 어때요? 저도 엄청나게 설레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는 성인이니까 네. 내가 성인이 된 순간부터는 나의 나의 성인이라는 그런 의식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했는데 네. 역시나 되게 통제가 안 되는 건 똑같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신생들이 대학을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이렇게 설레하면서 들어오는데 네. 요즘 대학생들이 학교에 간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럴 수가. 네, 그 잡코리아에서 이 대학에 진학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는지 네. 관련해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네. 무려 61%가 그렇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유로 가장 큰 게 이제 대학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 취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대학 졸업장이 더 이상 경쟁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제대로 된 학문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취업사관학교처럼 변질되는 것 같아서 좀 후회가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유 1위, 2위랑 기타 이유랑 좀 반대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네요. 대학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해서 싫다는 입장이랑 또 대학이 학문을 닦는 역할을 하지 못해서 후회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어요. 맞습니다. 학교에 이게 다 같이 대학을 다니면서도 좀 대학에 대한 그 대학생들의 입장 차이가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네요. 네. 예. 요즘 대학 이퀄 취업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핫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자, 과연 무엇일까요? 대학과 취업 첫 번째 키워드 국문과입니다. 왜일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국문과가 아무래도 취업에는 좀 불리한 입장이긴 하잖아요. 철학과, 국민과 뭐 이런 철학과, 거 네네, 맞아요. 들어봤어요. 맞아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한 혜림 학생 네. 뭔가요? 네, 최근 국어국문학과를 폐지하는 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대학 위기의 시대에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대전의 한 대학교 배제되는 국어국문학과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과를 한국어문학과로 통폐합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경우 한글 연구자의 개척자인 주시경과 민족시인 김소월을 배출했다고 자랑해왔고 단과대 이름까지 주시경대학, 김소월대학으로 붙여 쓰고 있던 곳이라서 더 충격이 컸는데요. 국문과가 대학에서 홀대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6년 한 서울 사립대학교에서는 국문과 폐지 논란이 일어났다가 네. 간신히 살아남았고 충남 논산대학교에서도 이미 수년 전에 국문과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정말 세종대왕이 하늘에서 경을 칠 노릇입니다. 네. 국문학과를 폐지한다뇨. 그 예술 분야에서도 폐지를 한다고 좀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논란 때문에 전국 예술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교육부에 예술대학 취업률 평가를 중단한 것을 요구하면서 성명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서명의 골자는 예술학과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학문이기 때문에 배움을 추구하는 학문에서 단순히 돈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순수 학문을 폐지하는 것은 대학의 정체성 상실과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학생의 일침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거죠? 네, 그 미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세계 어느 나라도 예술을 취업률로 따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예술 분야는 취업으로 성과를 따져서는 절대 안 되죠. 일단은 인문사회나 예술 분야는 왜 가만히 안 둔다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이제 지표로 취업률을 가지고 이제 대학 경쟁률을 평가하다 보니까 네. 재학을 이제 입학이 이제 줄어들거나 또 취업이 안 되거나 그러면 그 특정 학과를 이렇게 통폐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 예체능 쪽은 취업률이 너무 낮아서 그쪽을 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과를 폐지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 이런 생각을 좀 들어보는데 그 대학의 끝이 취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대학의 끝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공개해 주세요. 네. 자, 대학과 취업 두 번째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프라임. 프라임. 최고. 옵티머스? 다들 보셨나 봐요. 네. 저랑 수준이 똑같군요. 저도 떠올랐는데.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분이십니다. 아이, 그럼요. 자, 뭘까요, 프라임? 네, 프라임.
많은 추측해 주셨지만 완전히 재밌게 다른 만나본데. 의미인데요. 네, 프라임 사업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대학 구조 개혁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라임 사업. 그래서 사회와 산업의 수요에 맞춰서 학사 구조를 개편하고 또 정원 역시 특정 학과는 감축하고 또 어떤 곳은 증원하는 그런 대학에게 재정을 지원하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인데요. 사회 수요를 반영해서 학사 구조를 바꾸는 질적 구조 개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대학가의 큰 화두로 떠올랐었고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즉 프라임 사업의 지원 대상이 지난 3일 총 21개 학교로 이제 설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대학의 구조 조정이 현실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 따라서 이 선정된 해당 대학들은요, 내년도부터 인문사회 분야에서 총 정원을 2,500명 줄이고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이 잘 되는 공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4,500명 정도 인원을 증축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잠시나마 그 인문사회 분야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좀 되게 속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인문사회 분야만 좀 정원을 많이 줄이는 걸까요? 일단 저도 인문사회 분야에 몸을 담갔던 사람으로서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고요.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네. 그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21만 7천 명 정도의 인력이 이 초과 공급이 예상되는 반면에 이 공학 계열은 초과 수요가 21만 5천 명에 이르는 등 이 인력 미스매치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취업 진로 중심 학과로 대학을 전면 개편하고 창조경제 분야로 이 미래 유망산업 학과를 좀 개편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의 총 정원은 그대로 두는 건 맞는데 이 사회적 수요에 따라서 이 수요가 많은 전공의 정원을 늘리고 수요가 적은 전공은 조금 정원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취업에 유리한 쪽으로 정원을 늘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인문 계열이나 네. 예술학과 계열들은 좀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대학과 취업 세 번째 키워드. 학원. 이게 왜일까요? 그 대학생이 되는데 왜 학원을 왜 가야 되나 싶은데. 취업을 위한 학원을 또 다닌다는 얘기일까요? 이 대학가도 이제 학원가가 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럴 듭니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뜻인지 준비하신 강민혁 대표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대학 신입생들이 네. 다시 학원으로 몰려들고 있어서 바로 입시 학원을 뜻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왜 대학생이 돼도 입시 학원을 가는 건가요? 일단은 뭐 문송합니다나 인구론 네. 뭐 이런 말은 이제 정말 우스갯소리로 이제 여겨 웃어 넘겼는데 네네네. 근데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피부로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선택한 인문사회 계열이 취업이 잘 안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입학한 전공 자체가 향후에 좀 취업에 불리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예 뭐 휴학을 해가지고 반학기 동안 수능을 다시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뭐 재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입시학원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키워드가 나온 것 같고요. 그 한 입시학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반수생은 7만 명 정도가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취업을 위해서 이제 과를 바꾸고 이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하는 걸 봤는데 반수까지 한다는 건 전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렇게 힘들게 대학에 들어갔는데 또 취업해서 그 힘든 선택을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편입도 있는데 반수를 택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반수에 도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수능이 굉장히 쉬워진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네. 분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나라 정책적으로 수능을 쉽게 유지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기조이고 반수생들이 6개월만 재수 생활을 해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도 그 이유라고 합니다. 네. 도전하는 것은 좋지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각오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도전하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을 위한 취준 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 진담 주제는요. 네. 이 시대의 대학의 역할은 학문의 발판대 취업 사관학교입니다. 그렇죠. 일단 취준 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는데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입니다. 다들 방학이라 신나게 놀고 있는데 저는 다시 지옥으로 입장했습니다. 야, 봄이야, 너 여기서 다 만나네.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재한아 안녕. 아니, 방학 동안 뭐 했길래 너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여행이라도 다녀왔니? 이거 뭐야?
수능 원서 접수? 너 수능 쳐? 사실 내가 요즘 반수 준비하고 있거든. 그것 때문에 연락을 못했어. 반수? 너도 알다시피 국문학과는 취업이 잘 안 되잖아. 거기다가 우리 학교는 그렇게 좋은 대학도 아니고 취업을 위해선 다른 곳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야, 무슨 1학년인데 무슨 벌써 취업을 생각해. 한창 공부할 때잖아. 난 수업 듣는 거 너무 재밌는데? 그래, 국문학 수업 재밌지. 근데 취업이 안 되잖아. 요즘은 이공계가 취업이 잘 된대. 아이고야, 그 취업에 네 인생 모두 다 걸 거니? 학문을 갈고 닦으면 그걸 알아주는 것도 있어. 그리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분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야, 얼마나 갈고 닦아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니? 1등 해도 될까 말까야. 에이. 난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곳으로 갈 거야. 다음 학기에 내가 널 볼 수 없도록 꼭 기도해줘. 아니야, 같이 있을걸?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수를 해서 대학과 과를 옮기는 학생들이 대부분 취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하기 위해서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중고 내내 배우고 싶은 그런 안 배우고 싶은 똑같은 과목을 이제 배우고 공부하잖아요. 사실은 네. 비로소 이 대학에 가서 남들과 다른 것들을 배우고 나만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좀 많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재한 씨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 대학을 통해서 더 좋은 곳에 나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학문의 발판팀부터 1분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대학은 학문의 장이다.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취업난이 고조됨에 따라 대학 측에서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설립 목적은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해서이지 예비 직장인을 배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불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과 달리 강의로 이루어진 직업 관련 교육은 실무적으로 요구되는 소양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이 취업의 발판이 되는 것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받을 권리 침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팀 1분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이 취업의 발판이다. 그렇게 역할해야 한다라는 팀의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취업의 발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땐 어찌 보면 그 단어 자체부터 우리에게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대학을 일컬어서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속에서 그리고 사회가 변해가는 속에서 대학이 우리 현실의 변화에 대해서 묵인하는 것은 과연 대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이란 결국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는 그런 공간입니다. 즉 사회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거치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간에서 우리는 과거의 대학만을 이상향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변해가는 사회 경제적 구조 속에서 어떠한 인재를 육성하고 또 어떠한 지식을 전수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또한 그리고 이에 맞춰서 대학은 끊임없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해야겠죠. 결국 대학과 취업은 떨어뜨려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재 많은 대학들이 교과 과정부터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는 주문형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학문과 진리탐구의 상아탑이 돼야 할 대학이 기업의 요구에 눌려서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네, 일단 어쩌면 현실과의 이상이 좀 대립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취업난 속에서의 진정한 대학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재현 학생부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프라임 사업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대학에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책인데요. 그 정책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인원상에서 양적인 조정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 자체의 질적인 개혁을 이뤄야 한다. 세 번째로는 뭐 지역 연계에 관한 부분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양적 조정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대학을 통폐합하고 그 학과를 없애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사회에 나갔을 때 인문계열 학생들이 과잉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이공계열 학생들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그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가 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인문계 학생들이 과잉으로 생산되어서 사회에 나가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경영학과나 상경대학들이 굉장히 유망한 학과들로 인정을 받았었죠. 하지만 지금 과잉 공급의 1위가 바로 상경대학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이공계열이 미래의 산업이다라고 하지만 정작 미래에는 또 이공계열이 오히려 묻혀지는 학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20년 뒤, 10년 뒤도 알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학이 과연 취업만을 위했을 때 과연 학생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안정적인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지도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대학 교육 자체가 나중에 취업을 해서 업무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식과 그러한 뭐 태도적인 측면을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2005년도, 6년도에 취업을 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공계 위기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당시에는 이공계가 너무 취업이 안 돼가지고 말 그대로 인문성경계들이 굉장히 앞서 나갔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역시나 반대의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당장 이 글로벌 경제를 감안했을 때 뭐 1년이면 뭐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3년, 5년의 시간을 우리가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대학 교육이라는 건 최소 4년, 혹은 길면 6년에서 8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수요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과연 진행을 했는데 그런 산업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화랑기가 아니라 쇠퇴기에 접어든다면 그 많은 학생들은 굉장히 특화된 지식을 배웠지만 정작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한 대학 교육의 결과가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으로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사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이공계가 더 필요하고 인문사회 계열이 무조건 감원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사회가 또 변해 나간다면 계속해서 대학이 그에 발맞춰서 어느 정도 변화를 해 나가야 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이 상태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개인적인 좀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현재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문과 계열 학생으로서 너무나도 학교 수업은 재밌게 들었고 또 많은 것을 배웠지만 막상 이제 사회에 나가려고 보니까 나만의 지식,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렇다 보니 주변의 친구들도 따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또 학원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학원을 등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학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고 또 학생들에게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시켜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많이 드는 편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특정 자격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과정에서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량 등이 더 중요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지식적인 부분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다양한 경험이라든지 얼마나 다양한 지식을 조합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 안에서 통찰력 있게 자기만의 사고를 가져가는 게 사실은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순수 학문으로서 그 학문을 탐구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사고의 폭이라든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 교육 자체는 단순하게 특정 부분의 취업에 포커스 되기보다도 순수 학문으로서 향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올바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본이 좀 되는 그런 소양을 쌓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강미혁 대표님이 순수 학문에 대해서 강조한 것도 상당히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일본의 이제 도쿄대를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당연히 순수 학문도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면 모든 전 학교의 학생들이 6개월간 기업 인턴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오히려 무급입니다. 100% 무급이고 하는데 도쿄대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선도적으로 하면서 노벨상을 8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창의와 도전 과정 속에서 가는 건데 우리 학교의 지금 교육이라는 것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 사고도 못하게 되고
그 틀 안에 갇혀서 취업도 마찬가지. 지금 단순히 취업 교육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다 사회적으로 나아가서 실용적인 역량을 펼쳐 나가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교육을 하자라는 건데 단순 취업으로 폄하를 하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바뀌어 나가야 될 분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실무적으로 익숙한 인재들이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라면 저는 여쭙고 싶어요. 왜 그거를 꼭 대학이 책임져야 되는 것인가요? 지금 70%에서 80%면 거의 이거는 공교육 수준에 가깝습니다. 국가의 공교육 수준에서 성인이 나아가고 있는데 그럼 다수의 대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수의 대중이 그들의 먹거리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학위장사하듯이 80% 정도를 무작위로 들어오도록 대학을 열어놓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뭐 나 몰라라라고 한다라는 것은 대학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상으로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면 오히려 대학들이 정상화되어서 학문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은 마이스터 고등학교,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처럼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전국적으로 2009년 기준으로 183개 학교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전문대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정말 실무적으로 어떠한 인재가 필요한다고 하다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이러한 대안들이 있는데 꼭 고등교육을 받고자 나의 학문에 대한 더 심도 있는 탐구를 하고자 들어왔던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렇게 취업사관학교가 되어가야 하는 것인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하지만 언급해 주신 뭐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교들이 특정한 기술인을 이제 육성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건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그 기술을 양성하는 곳들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바라봤을 때 큰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맞춰서 대학 전반적으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특정한 한 분야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기술 분야 또는 이공계 분야를 예전보다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일반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서도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를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71.6%가 전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직무에서 지원을 하였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제가 해당 전공에 들어갔을 때 그 전공에서 취업 관련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결국은 저는 전혀 뜬금없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회에서 충분히 다 새로 교육받고 어차피 다시 새로운 시작점에 서야 한다면은 굳이 대학에서 학문의 장을 잃어가면서까지 필요한지는 의문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임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해림학생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4년 동안 취업 공부만 하는 데에 쓰인 등록금은 사실 아깝다? 아깝잖아요. 전혀 미동도 없으십니다, 지금. 틀렸어요. 참았어요. 참는 인정인가요, 이거? 이제 통달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잘 사실 우리 설명해. 때는 취업으로 이렇게 돈을 쓴다라는 게 저는 좀 가난하기도 하고 이래서 학원비도 아끼고 싶어가지고 영어 학원도 안 다니고 학교 내에서 주로 이제 수업을 다 듣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취업이나 실용 교육도 최대한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제공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재원 학생의 강민혁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기업에서 일을 하는 신입사원들을 보면 4년 동안 대체 뭘 배우고 온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솔직히 아니, 너무 웃어가지고 감정 변화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 예. 충분하다. 올린다. 예. 엄청 반갑하네요. 올렸습니다. 동안 뭘 배우고 온 건가. 그런 근데- 생각을 하셨군요. 근데 쥐어받고 싶은 애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식이 부족하기보다도 태도 때문에 그런 그쵸. 것이지 뭔가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 조직에서의 소양이니까 네. 그런 것도 좀 배우고 가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림 학생 두 번째 질문 해볼까요? 네.
취업 공부만 하기에 대학 4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다. 충분하다. 아, 죄송합니다. 튀어서. 충분한 시간이다.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은 건가요? 달인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고통 참기의 예. 달인. 고통 참기의 달인. 이걸 모르겠어요. 네. 아, 저는 정말 네.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사회생활을 나가는데 모든 조건을 다 하기에는 당연히 부족하죠. 저는 나아가면서 하나씩 배워야지 모든 걸 다 채워서 전장에 나가겠다라고 하면 이미 전쟁은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재현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나에게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학과 공부보다 스펙을 위한 공부를 더 권한다? 이건 반반인 것 같아요. 인문계는 자, 대답을 해주세요. 아니다 왔다. 반반 치킨으로 그냥 가는군요. 이거 약간 반칙 아닌가요? 반반 신공을 제가 이제 발휘할 때가 반반 됐는데 정답이네요. 반반 신공인데 너무 강력하게 맞으셨어요. 반칙인데요. 반반 이문계는 어쨌든 전공 과목을 더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인문상경계는 전공 공부보다는 경험 위주로 이제 쌓아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반반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들어볼게요. 혜림 학생부터 먼저 시작해주세요. 네.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10년 수목, 100년 수인.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인재를 심는다라는 말인데요.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 한 치 앞도 불안한 사회에서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실은 사회는 교양과 지성을 갖춘 지식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학문을 등한시하고 오히려 대학이 그것을 부추기는 사회.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 사회인을 양성하는, 지식인을 양성하는 대학의 모습인가요? 이상으로 마무리 발언 마치겠습니다. 물론 기초 교양이나 또는 인문사회 계열의 공부 역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필요한 공부입니다. 하지만 대학이 해당 전공생들을 선발만 하고 정작 사회에서 이들이 취직되지 않을 때 또한 이들이 외면받을 때 대학의 본질은 학문 탐구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4년간 전공 공부에 성실하게 임했던 학생들에 대해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에서의 공부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 학생들에게 이를 활용해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데에 그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가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역시 이에 발맞춰서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대학은 좋은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발판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좋아하는 분야를 갈고 닦을 수 있는 학문의 장이기도 합니다. 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학문 사이의 균형을 잡는 노력이 병행되어 각자의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대학이 이 시대의 청년들을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취준진단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